자,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진짜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진짜 시장 오늘 아침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이슈 브리핑입니다. 한미 역전현상.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좋았던 적이 없죠. 증시가.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러웠던 적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내려오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지율이 뭐 최저고요. 말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올해 탄핵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이 5월 9일날 대선 결과 나와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외신들이라든가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변화에 아주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칫덩어리 특검 임명, 그죠? 이번에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긴급 발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이고, 그다음에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해외 증시들을 보면요. 잠깐만 먼저 해외 증시들 보도록 하죠. 어제 뭐 해외 증시들 미국 증시만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S&P 500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라온 거의 흐름에서 주봉인데요. 일봉상 흐름을 보도록 하죠. 올라왔던 거 흐름에서 빠진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 발에 피죠. 더 확 빠져줘야지 뭐 진짜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의미 있게 잠깐 본다면 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올해 2017년도에 최대 거래량이 3월 17일날 터졌습니다. 3월 17일날 기준을 쭉 갖다 볼까요? 이 기준으로 사실상 오른 게 없는 거죠. 3월 17일부터 오른 장이 아니에요. 눌렀었잖아요. 누르고 올라가 봐야 뭐 옆으로 기었다가 툭 떨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00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2400이 이제 강력한 어떤 저항의 의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S&P 500의 어제 변동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골칫덩어리 어떤 골칫덩어리인지 누누이 얘기했었죠. 미국의 이슈는 전 세계 글로벌 이슈는 옐런과 트럼프인데 옐런은 예측이 가능한 범위지만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한 범위다 라고 했었는데요. 가시적으로 계속 그 불투명한 예측의 상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특검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부장관인 로젠스타인이 로버트 뮬러라는 전 FBI 국장을 특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인물에 대해 잠깐 얘기해드리면 로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워낙 원칙론자고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사람이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래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2년은 연장을 좀 요청을 해서 12년을 임기를 채우고 마감한 인물입니다. 자기관리 워낙 철저해가지고요. 주변에 어떤 인물들하고 골프 모임이라든가 골프 자체를 아예 안 쳤다고 하더라고요. 칠 줄은 아는데. 한예로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그 일화가 있죠. 동문들과의 뭐 사적인 모임은 거의 갖지 않았고 친구들하고 또 동문들이 그 어떤 민원 제기 같은 것이 있을 때 마주보고 얘기하진 않았고 아예 뒤돌아서서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했었던 도덕성에 있어서의 부각이 됐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로버트 뮬러라는 인물도 미국 내에서는 뭐 아주 그런 청렴결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람이라는 게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뭐 제가 기대를 할 이유는 없는데 트럼프가 내려든 말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거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우리는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정치적인 거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촉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는 목숨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줄이 짧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고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씨 119로 유명했던 감독인데 화씨 911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 화씨 119를 제작을 아주 비밀리에 해가지고요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다큐를 제작했는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동안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 영화들을 봤다면은 좀 신뢰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미국 사회에서의 반 트럼프에 대한 어떤 확산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공식적으로 이제 미 하원 의원에서의 그린 의원이라는 분이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공화당 의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없고요. 유보적인 태도로 만일 저 코미 국장에 대한 어떤 해임에 대해서의 그 메모 사건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탄핵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열어뒀는데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공화당 내 의원에서는 부글부글한 상황이지 공식적인 어떤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론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촛불 집회처럼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탄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큰 효과일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시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 우리나라 탄핵되고 나서 시장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거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에 탄핵이 되고 나면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거치는 과도기 속에서는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트럼프라고 지음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트윗했다고 봐라 내가 당선되고 나서 증시 좋아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힘이 매우 약화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썩 긍정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옐런 의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역시 옐런 의장의 어떤 금리 정책의 긴축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향후에 20이라든가 일본의 긴축의 방향 등 이것이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6월달에 FOMC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편입이 6월 9일 날에 결정이 됩니다. 6월 9일 날 결정이 돼서 편입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공개가 됐는데, 페노션, GS건설, LIG넥스원, AK홀딩스. AK홀딩스는 이제 애경그룹의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J, CGV,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광고회사고요. 필수소비재의 동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세 개가 편입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게요. 이제 제외된 종목 중에서 S&T 중공업부터 쭉 있는데 삼광글라스하고 서홍이 제외된 게 전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면 괜찮은 회사들이거든요. 회사 내용들이. 서홍 같은 경우는 서홍캅셀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이 서홍 같은 경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서 발굴했었던 종목 중에 가치 투자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 복용할 때 일반 알약인데 이 캡슐이죠. 캡슐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캡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캡슐 같은 경우 캡슐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했던 코스피 200에서는 제외돼 버렸어요. 이 코스피 정기 변경을 제가 왜 공개하냐면 얘기를 하냐면 정기 변경 기존에 그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에 의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영향권에 있다라는 게 늘 보여줬던 특징입니다. 제외된 종목들은 좀 차익 과정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변경전의 구성 비율인데요. 에너지 4개, 소재 33개, 산업재 41개,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37개, 29개, 헬스케어 19개, 금융부동산 18개, 정보기술 17개, 유틸리티 2개입니다. 비중 비율을 보면요. 특징이 헬스케어가 2.5,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2.5에서 3.5로 확대되는 거죠. 그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통신기술은 33%, 30%대 넘는데 역시나 압도적이죠. 이것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이제 이 변경을 한 이후에 보시면은 시장 전체 추총 비중, 그쵸? 구성 종목고 1267조로 나오는데요. 시가총액 예, 코스피 200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의 상황을 보면요.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가 지금 15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을 보면 지금 1190조 정도 있죠? 변경돼서 이제 간 다음에 삼성바이오스 들어가고 변경된 걸로 하면 1260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한 비중인 거죠. 그만큼 이 코스피 200 안에 있는 것들이 우량 종목이고 가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별한 기업, 특별한 정보에서 다른 종목들을 뭐 사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을 얼마나 더 잘 관찰하고 잘 해석해서 그들 종목을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상장 폐지 우려가 거의 적기 때문에 좋은 기준이잖아요. 기업가치 분석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가치 투자로 가장 박앤셀, 저점에 매수해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기준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코스피 200 종목의 시총상위 종목 보면요. 정보통신, 삼성전자, 최상위, 최하위가 꼴찌가 한솔테크니스고요. 유틸리티는 뭐 2개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 금융부동산은 삼성생명하고 메리츠전공이고요. SK이노베이션, 한국사회석유고 에너지,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의 소비재 자동차죠. 현대차, 그리고 가구, 자동차 값하고 현대리바트, 가구 값하고 누가 더 비싸요? 당연히 뭐 가구도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만 자동차가 더 비싼 거죠. 당연히 시총도 더 높죠. 필수소비재 아모레퍼시피, 에버시엔시, 삼성물산, 알루코, 포스코, 한국절강, 삼성바이오시, 광명제약. 결국에 보면요, 삼성과 우리나라 4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SK, 뭐 현대차, 뭐 LG 이런 것들이잖아요. 삼성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삼성공화국이 달리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총 상위에 삼성이 하나, 둘, 뭐 셋, 네 개잖아요. 사실상 삼성, SK, 현대 외에 들어온 거는 사실상 아모레퍼시픽밖에 더 있습니까? 포스코하고. 이들 종목들이 워낙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재벌의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재벌을 개혁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나 재벌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재벌 개혁이 재벌 타도가 아니라 재벌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 동반 성장의 공유 개념으로 어떤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요. 네. 코스닥 150의 변경입니다. 코스닥도 넥스턴, 클리오, 코스메카코라고 화장품 관련주고요. GM코, 신라젠, 에픽 시스템, 인터플렉스, 테스, HB 테크놀로지, LNF, SFA 반도체, 테슬라네트컴, 히온스. 요선 LNF하고 SFA 반도체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제외 종목 같은 보성파워텍 같은 건 진작에 제외가 됐어야 되고요. 삼천리화 종목, SK바이오랜드, 서울옥시전, 샬로메드, ISG, 스크루셔틀, 썬데이토즈, 블루콤, 키스, 코나아이, CTC바이오, 매전인데요. 제외된 것들은 뭐 인정이 되는데, 뭐 코스닥에서 삼천리화 종목은 왜 제외가 됐을까 좀 아쉽긴 해요. 보시면은 이 코스닥도요, 이 150 종목들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생명력이 좀 길고 가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코스닥 150의 구성 비율을 보시면요,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종목 수량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IT와 생명, 다시 말해서 IT의 성장과 또 생명공학의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은 역시 바이오 쪽에 몰려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 IT 기술은 성장 산업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 그 때까지, 그 기점까지 가치 투자의 관점을 본다면 그에 관련된 집중된 어떤 성장의 기업들을 계속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향후 그런 종목을 찾아서 대응할 관점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중요한 게 엔화 강세입니다. 제가 이제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고점일 겁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엔화가 125엔이 고점일 겁니다 해서 그 시점부터 시장이 빠졌습니다. 잘 빠졌고요. 그때 2015년도 바닥을 잘 얘기했었고 2016년도에도 바닥을 잘 얘기는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좀 엇박자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반등 나올 겁니다. 나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서 이렇게 돼서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왜 이런 예상의 근거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엔화 강세인데요. 엔화는 분명 125엔 저항받고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엔화가 강세면 안전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으로 자본 이동이 있다는 얘기는 증시는 위험자산이니까 하락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엔화는 분명 전년도에 강세로 강력하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타난 게 좀 특징이었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간과했던 게 좀 미스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잘못됐어요. 사회 부정부패 및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 정부 시스템이 잘못됐던 것에 탈출하는 국면이 결국 끌어내림이었다고요. 탄핵이 되면서 오히려 호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년도 12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증시가 하락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인버스 그때 바닥에서 청산하고 뭔가 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엔화가 강세로서 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반등을 좀 보여줄까? 당장 트럼프 당선에서 하락했을 때 쭉 빠지진 않고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달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시장은 올라가 봐야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눌릴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근데 사실상 틀려버린 거죠. 이렇게 크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엔화는 제가 예상했던 그 시점에서 다시 강세를 누르고 있다고요. 그럼 엔화를 본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전년도 탄핵돼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승 부분은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왜냐면 엔화의 흐름을 본다면 안전자산을 회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락하거나 눌렸거나 옆으로 기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는 어떻는가 보면은 2002년도에 증시가 우리나라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역시 엔화도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엔화 빠지면서 엔화가 빠졌다 하락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거든요. 그럼 안전자산 이동되면서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정확한 정직한 증시의 변동을 보여줬죠. 2007년도에도 엔화는 쭉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상승하고 하락하고 더 전고점 돌파했는데 결국 역시 엔화 하락의 시기에 맞물려서 증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터닝포인트의 변곡점들은 엔화가 브레이크 걸어줬을 때, 엔화가 브레이크 걸어줬을 때, 그때 터닝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보시면 엔화가 100엔대에서 브레이크 걸어줬을 때 상승 나왔죠. 그래서 전년도에 11월 달에 여기서 상승 나왔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엔화가 강세인데도 추가적으로 3, 4월 때 더 강해지고 있는 과정은 좀 뭔가 맞지 않고 엇박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좀 의아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125엔대를 넘어서는 약세로 갈 거냐? 엔화가 강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간다면 100엔을 깨고 이탈하는 과정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거냐? 이걸 주목했죠. 엔화가 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자산시장, 위험자산 시장은 약세적인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엔화가 만일 약세로 간다면 위험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좀 누르림 마디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하락했는데 왜 우리 증시가 올라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입니다. 전 기대가 됩니다. GDP 3만 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향후에 문재인 정부의 1,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아니면 긍정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건 큰 틀의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오묘한 구간에서의 랠리가 계속 이렇게 펼치기보다는 엔화의 강세 구간으로 좀 눌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차익 매물 나오고 또 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엔화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 그 다음 미국의 긴축 과정인데 긴축의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연준의 자산에 대한 긴축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 ECB하고 일본에서의 BOJ에서의 긴축 과정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시 들어오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현재는 대통령 재량권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권에서의 태클, 뭐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또는 야권에서의 장관 임명이라든가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그 EU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요런 과도기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눌림 과정과 하락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좋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반도체에 쏠림이 있다라는 거. 반도체에는 사실상 어떠한 성장의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더 예의주시할 상황이지, 지금 고점이 신고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그 기분의 흥분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볼 때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이게 상당히 주목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엔화 강세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눌림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엔화의 향배 110엔을 깨고 100엔대까지 눌릴 것인지 아니면 120엔대로 올라가는 마디가 형성될 것인지 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엔화 강세관에서 대한민국 증시는 하락 변동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 엔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고점권에서 눌림이 나올 건지 아니면 고점권에서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올 건지 뭐 이런 것이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고요. 아침에 이것이 이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박스 구간 당분간은 시초가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갭 메우는 과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이 구간으로 보신다면 오늘은 뭐 아침에 시초가가 갭하락이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크게 겁날 건 없겠죠.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겠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